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 지상작전을 계속 더 강력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은 무고한 시민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할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착륙한 직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공항에 난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세청이 학원과 대부업에 종사하는 24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이 넘는 탈루 자금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과 유명 강사, 현직 교사들도 탈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긴급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도살한 한우는 2,121마리로 한우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MS 정명섭 총재의 성범죄 혐의 재판이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YTN이 JMS 2인자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가운데 골라서 제출한 증거만 12,000장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계속 더 강력히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의 지상, 공중, 해상 전력들이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계속했고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제거된 테러 분자 중에는 하마스의 전술제대 지휘관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요일 작전에서 하마스 지휘소와 탱크 공격용 미사일 발사장 등 450여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다시 한번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의약품 상황이 더 나은 남쪽으로 시급하게 대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늘리며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고한 시민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 희생자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 공격이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아니면 무차별적인지 묻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격으로 숨져 비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an added burden on Israe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errorists and innocent civilians. But it doesn't lessen their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방문길에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소식을 들은 유엔 사무총장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고 난민 문제를 놓고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world is witnessing a humanitarian catastrophe taking place before our eyes. More than 2 million people with nowhere safe to go are being denied the essentials for life.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이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교전 여파는 다른 나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공항에서는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착륙한 직후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난입해서 이스라엘인을 색출하는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밤 시간인데요. 차량 한 대를 인파가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고성과 함께 차량을 마구 뒤흔들고 있는 현장 보고 계십니다. 비슷한 시간 한 건물로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곳곳에 팔레스타인 깃발도 보입니다.
결국 벽 일부가 무너졌고요. 시위대가 그대로 실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금세 건물 안이 시위대로 가득 찬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서남부에 있는 한 공항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색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이곳 러시아 서남부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시위대가 몰린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위대는 활주로로 달려가기도 했고 바리케이드를 부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탑승자들을 확인하는 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상당수는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측은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하고 가자지구 지상작전 강화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지난 29일 헬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억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또 아이만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갖고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 해리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부안군 백산면에 이은 전라북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 소 전부를 매몰 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내에서 사육 중인 소 7천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럼피스킨병 백신 도입 현황과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부는 어제까지 사전 비축 물량을 포함해 모두 24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추가 물량이 해외에서 도착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도살한 한우 수는 2,121마리로 한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탈세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까지 있었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했습니다. 추징 금액만 2,200억 원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의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고 소규모 가회를 운영하면서 가회비는 사주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 뒤 사주 계좌로 일부 되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는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관계법인으로 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를 탈세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옷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도 학원 도움을 받아 탈세했습니다. 돈을 가족 계좌로 받았고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그 소득을 벌였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그 계산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해서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하면 경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특히 학원업계에서 30여 건 200억 원, 대부업계에서 70여 건 15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은 고발,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대 회원비를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업자 41명과 고물가에 편승한 식료품 제조업계 33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을 산 뒤 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MS 신도들은 사법기관들이 증거 없이 정 씨를 성범죄로 몰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YTN이 입수한 공범들의 1심 판결문을 보니 여신도의 중요 부위 사진과 음란 편지 등 정 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JMS 신도들은 사법기관이 증거 없이 정명석 총재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 범행 관련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이고 음란 표현은 생리 현상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YTN은 169페이지에 달하는 JMS 2인자 김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교도소 내에서 여신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편지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교묘하게 편집해 반입한 사진 등 주요 증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골라서 제출한 증거만 12,000여 장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JMS 내부에서도 정 씨의 성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입증 자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쌌냐 하는 말은 나에게도 자주 했던 말이라 기분이 묘했다는 피고인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며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만 어린 교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신도의 자녀를 성추행한 뒤 회유를 지시한 정 씨의 편지에서도 성범죄 흔적은 여지없이 발견됩니다. JMS 측이 성범죄 피해자와 쓴 합의서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JMS 신도들 한번 교단에 요청하셔서 판결문 전문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거 목록이 판결문에 있는지 한번 직접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 씨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상급법원 항고가 반복되면서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JMS 성범죄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극심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빠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없는 아동은 생후 28일 이내에 신생하지만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위장 전입이나 위장 미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적발 건수가 200여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에 대해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상가와 창고 등에 전입 신고를 해서 청약받은 경우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서 좋은 층수로 불법 계약을 맺은 경우가 82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으면서도 미혼으로 속여 청약을 넣은 경우도 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화두는 친환경과 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박이 조선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겁니다. LNG 운반선 기술력의 출발점은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부터 미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대기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관련된 기술들을 여기서 실증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숙련 노동자 감소입니다. 사람과 경험 중심의 생산이라는 기존 방식 대신 데이터와 로봇을 앞세운 자동화가 조선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똑똑한 조선소 만들기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조선소는 굉장히 넓습니다. 스마트 야드를 통해서 원격으로 모바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협업이 어찌 보면은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할 만큼 조선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 첨단 기술을 갖춘 하나오션이 한국 조선업의 재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35.7%를 기록해서 전주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반등입니다. 지난 주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3%로 3%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58%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 외교가 44%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절규에 응답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파고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에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서 여론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오십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톡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역시 국민 고통에 답하라, 민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나 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요. 네.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3%포인트 이제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는데 네. 뭐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경민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경민대요? 예. 네. 병은 또 경제를 또 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동 순방
효과와 맞물려서 지지율이 이제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민생이겠죠. 예. 뭐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제 자유나 네. 또 이런 내용보다는 이념보다는 예.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도 좀 반영이 됐을 테고요.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던 곳에서 결집을 하는 모습은 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역별로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면? 네. 지역별로 보면은 예, 서울에서도 직전 조사보다는 갤럽 조사인데 7% 포인트가 올라갔고 예. 이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가 지난 조사까지도 미쳤었는데 네. 그 부분이 뭐 대통령의 순방이 됐든 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됐든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됐든 그 부분이 반영됐었고 부산, 울산, 경남을 좀 주목을 해보시죠. 예. 부산, 울산, 경남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 포인트가 또 올라갔거든요. 네. 최근에 또 대구 경북에 대통령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예. 경북도청을 중동 순방 이후에 방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구 경북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광주 전라도 올라갔습니다. 8% 정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도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혁신위가 이제 5.18부터 먼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뭐 반영은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 진보 핵심층, 네. 보수 핵심층 한 35%를 기준점으로 잡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내외를 이제 오갈 경우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얼미터 조사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하지는 이제 않은 거고. 네, 네. 다만 이제 그 미세하게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던 부분은 예. 보수 핵심 지지층 가운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홍범도 흉상 관련한 그 뉴라이트 논란이라든가. 예. 또 이제 뭐 김행 전 후보자를 비롯한 그 인사 논란이라든가 그런 그 당시에 사실은 보수층도 약간 좀 그 외면했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좀 되돌아온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갤럽 이번에는 기준으로요. 예, 네. 갤럽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는 소폭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다시 또 대구 경북은 조금 더 긍정 평가가 많았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롯이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대식에 참석한 것도 그렇고 그렇군요. 연이어 예, 이제 경북도청을 방문을 해서 이철우 지사를 만나면서 지방에 더 많은 또 지방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치하겠다. 그런 대통령의 이 비중을 둔 그런 또 국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다른 지역도 근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특정 하나의 이슈보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혁신위원회에 대한 부분적인 기대감 반영이 됐을 테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민생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선방에 이어진 민생 행보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바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갤럽의 긍부정 평가 이유를 자료로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경제, 민생, 물가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긴급하게 경제에 대해 신경 써야 된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도 경제야 돌아와. 그래서 뭐 누구 마치 경제라도 있는 마냥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필요한 노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긍정의 외교보다도 외교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데 뭐 중동 이유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경제가 나와야 돼요. 긍정의 경제가 적어도 한 15% 정도는 나와야.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가 바짝 그때 조사가 됐다면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많이 나왔었겠죠. 70년대에. 그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갤럽 이 조사 지표에서 적어도 경제가 15% 정도로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해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네네. 파격적으로 경제를 집중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도 경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좀 저소득자, 그다음에 청년, 여성들 쪽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체감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 동시에 이념은 내려놔야 돼요. 역사의 이념 전쟁은 나중에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럴 때 이제 경제에 대한 평가가 더 탄력이 붙겠죠.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세대별로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지금 보면은 세대별로 60대의 지지율 좀 분석을 해주세요. 60대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는 똑같은데 긍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래 연령층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더 이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을 지난주에는 그 부정평가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그 고령층 특히 이제 TK 지역 이쪽의 보수 핵심 지지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살짝 외면했었다 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지난 그 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렇군요. 그 이후에 뭐 윤 대통령 이제 사실은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런 발언도 나왔고 어찌 됐건 이제 국민을 더 챙기고 민생도 더 챙기고 이제 그런 이제 행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념 관련한 발언들은 지금 확 줄였어요. 그렇군요. 거의 지금 요즘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연령대 보면서 짧게만 더 분석해 주세요. 이 연령대의 표를 보면서 당장 대통령실이 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20대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갤럽이 조사를 보면서 나맞지 전략을 써야 돼요. 나맞지 전략. 나맞지는 무슨 말이냐면 나이에 맞는 지지율 전략이에요. 40대는 매우 어렵습니다. 40대는 지금 웬간에서는 웬만한 전문가가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평가 19, 40대는 긍정평가 17. 올랐는데 이 정도. 그렇죠. 나이에 맞지 전략은 뭐냐면 30대에서 한 30%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가 있고 내년 총선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50대. 지난 대선 때는 50대의 한 절반 가져갔어요. 그럼 50대는 50%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이에 맞는 지지율이라고는 70대 이상에서 뭐 나이에 굳이 맞는다면 60% 이상이니까 겨우 맞는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이 연령대를 보면서 갤럽 기준으로 볼 때 30대는 30%를 목표로 하고 50대는 50%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이런 전략이 구사가 돼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갤럽하고 또 리얼미터를 차례로 볼 텐데요. 먼저 갤럽 조사죠. 네,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는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좀 달라요. 리얼미터 조사 보여주세요. 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8% 그리고 국민의힘이 35.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배 소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이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유리하게 아전이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한국 갤럽 조사를 좀 먼저 보십시오. 우리 그럴까요? 갤럽 조사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주조실에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 이걸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더니 국민의힘 지지율로 올라가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동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조사를 보면은 전화면접 조사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자동응답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이미 끝났어. 우리 이겼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우리 이겼잖아. 압승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어. 우리 이기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민심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리얼미터 바로 보여주세요. 네, 리얼미터 볼게요. 리얼미터에서 보시면 두 정당 다
폭의 차이는 있지만 두 정당 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여기 이 조사 결과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매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는 편이다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각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네. 반면에 예. 이거 보고 민주당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게 자꾸 이 메시지가 지지율이 10몇 % 이상 앞서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도 그냥 이기는 거야 내년에 네. 총선에 이런 생각에서는 큰 코 다칩니다. 계속해서 더 뉴스 여론톡톡 보면서 예. 하루하루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전 인수로 해석을 그렇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종훈 평론가님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가 두 조사가 좀 정당 지지율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해석에 굉장히 좀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좀 쉽게 이렇게 좀 주세요. 여겨지는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사실은 지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는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이제 나지 않지만 어찌 됐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중도층들이 예. 또 이제 대거 이제 표를 그때 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중도층이 그때 그 민주당에 표를 준 이유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는 예. 의미에서 사실은 그쪽으로 표를 준 거지 예. 그 표가 영원히 민주당 표는 아니다 네. 하는 거 조금 예, 전에 예. 이제 우리 배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굳은 표는 아니다라고 예. 하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보건대는 거의 지금 양당 다 박스권을 못 태어나고 있다. 네. 여전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약간의 등락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더 양당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여야가 모두 이제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뉴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죠. 1호 건의 안건이 당내 대통합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자에 대해서 대사면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불쾌한 기색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했으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 가지고 당이 우선 완전하게 단절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는 영구 제명하겠다. 그게 혁신에서 나와야 될 워딩이라는 거죠. 첫 혁신안이 돼야죠.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대로 이게 뭐 모욕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시혜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어쩐 지금 말씀드린 정말 우리 당이 그동안의 갈등을 좀 치유하고 통합하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탈당, 신당 얘기 거기서 김빼기 좀 하려고 이렇게 사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혁신위의 그 통합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혁신위에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건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할 일은 혁신위원들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혁신위원장은 부위원장을 두세요. 부위원장을 두시고 그게 뭐 박성중 의원이 할 일인지 오신환 위원장이 할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적으로 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등등등을 계속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서 정말 여론을 보더라도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통합 이전에 대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만남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금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 할 이야기는 없을까?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야 된다, 유가족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남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합, 대사면 이전에 대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남을 통해서 그 경청의 내용들을 뽑아내가지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계속 만나려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빨리 대표가 만나야죠. 얼른 만나야죠. 적극적으로 만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만나야죠. 2번, 3번 예, 전화하고 예. 4번, 5번 전화하고 7번, 8번 전화해서 만나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면,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입장에 또 꽉 껴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대만남과 대소통을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빨리 끄집어내라. 네. 그리고 3가지의 기준을 있어야 됩니다. 탈탈친.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장안의 화제가 탈이념, 그다음에 그다음에 탈친윤. 그 이야기를 지금 탈친윤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의견을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의 의견까지 모아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은 친민생.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혁신위원회에서 아이디어가 빵빵빵 나와야 되겠죠. 그걸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종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지금식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환자가 왜 이거 응급실에 들어왔는지. 근데 지금은 진단 없이 일단 상처가 눈에 보이니까 그때 꼬매고 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위가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가 만들어진 이번에 근본 원인이 뭔가요?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예. 참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통령의 좀 독단적인 통치 스타일 그리고 당하고 대통령실의 관계, 상하 관계인 것. 그래서 이 민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이 나오면 그거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성역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혁신위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금 무엇을 지금 주로 얘기를 하냐면 공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공천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영남권 서울 출마 이야기까지 나왔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영남권 이제 수도권 출마 얘기는 결국은 영남권 의원들 다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간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가면 또 누군가 낙하산으로 누구를 내려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친윤 공천을 하기 위한 그 밑자락을 벌써 이뇨한 위원장이 깔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남권 일단 스타 서울 출마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이뇨한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도 지난번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처럼 결국은 그 친윤 혁신위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이제 벌써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 때 물었더니 공식 제안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직전에 카드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자,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죠. 이제 영남 스타 의원의 험지 출마론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서 명칭을 정한다면 영남 스타가 아니고 이제 영남 스타일. 영남 스타일. 그러니까 영남 스타일 험지 출마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 스타일에 너무 굳어져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판판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니까 왜 그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선뜻 용기를 내서 출마하기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 기획단 준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비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장을 친명계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달로 예상되는 수원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더욱 단합해서 이러한 검찰의 정치 단합, 이재명 죽이기에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실을 주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깊은 부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로 알려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임명한 뒤에 곧바로 또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또 주장을 하고 나선 비명계 의원들.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명 공천이 이루어질 거다. 결국은. 예, 그래서 예. 비명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 자객 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경우도 지금 동일한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이번에 김기현 뭐 2기 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사무부총장은 이제 핵심 친윤계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뭐 공천이라든가 또 이 선거 운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 거 관리할 사무총장이라든가 그 핵심 라인들은 핵심 자리죠. 결국은 예. 친윤으로 다 이제 간다는 거고 예. 이거는 결국 친윤 공천으로 간다는 거인데다가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객들이 지금 각 현지에서 지금 막 활동 중이에요. 굉장히 활발하게 최근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친윤 공천, 친명 공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하지만 그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에 대한 요구와 마찬가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친명 또 지도부에게 이 더불어민주당 내든 또 바깥이든 아니면 중도든 사실 내년 총선 생각하면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MZ세대가 저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네. 물어보면 그렇게 만나라. 예. 그래서 좀 여기도 3대 예. 대소통, 대만남, 대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종훈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예. 대로 이상민 공천관리위원장, 조홍천 사무총장, 김종민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임명 안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뭐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느냐. 그 만나는 모습도 노출하고 정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어떤 보직에 더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가까운 자리에 또 놓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또 국민들은 무당층은 중도 유권자를 봐야 되겠죠. 그들이 더 보면 합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또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내년 4월 총선 민심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은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내일 저희는 정치 집회가 아닌 추모제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교사의 딸 마리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같은 해 레이놀드 선교사의 한 살 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추모 대회가 이렇게 도시적 행사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부참하시는 거예요. 너무 명시적으로는 말씀 안 주셨는데 따로 뭐 5시 추모제가 꼭 유일한 추모 행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보다는 재발방지 법안을 처벌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규명이 필요한 건지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발방지하는 데 힘이 좀 모여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의미가
나와주세요. 행사 시작됩니다. 나와주세요. 여기 지금 정당 행사 아니에요. 추모. 별을 닮은 미소로 언제나 주변을 밝게 만들었던 딸.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국민 곁에 서 계셨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도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토록 못 본 지가 벌써 1년입니다. 저는 평생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1인 시위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갈 일도 국회의원을 만날 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일들이 아무리 벅차고 힘들어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고 아빠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 기온도 20도를 훌쩍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퇴근길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가 9도, 부산도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이 21도, 광주가 22도, 대구 23도, 부산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